2025년 12월 14일 한국은행이 긴급 발표를 했습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금융기관 대출 채권을 담보로 하는 긴급 여신 지원체계 구축. 대부분의 언론은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디지털 뱅크런 대비 한은이 선제적으로 준비한다. 전문가들도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바일 뱅킹이 발달하면서 예금 인출이 빨라졌다.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처럼 이틀 만에 예금의 85%가 빠져나가는 사태를 막기 위한 조치다. 이창용 한은 총재도 같은 설명을 반복했습니다. 금융 안정을 위한 안전판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단순히 디지털 시대에 대비한 제도 정비일까요? 진실은 전혀 다릅니다. 이 조치가 나온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감히 말하지 못하는 숨겨진 진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그 진실을 낱낱이 밝히겠습니다. 2026년 1월 2일, 바로 어제부터 이 제도가 시행됐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작동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모르는 사이에 한국 금융 시스템 전체가 변했습니다. 이걸 모르면 당신은 계속 속습니다. 끝까지 보십시오. 당신의 예금, 당신의 자산이 달린 문제입니다. 한국은행이 내놓은 표면적 이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디지털 뱅크런 대비. 여기서 뱅크런이 뭘까요? 쉽게 말하면 은행 앞에 사람들이 줄을 서서 예금을 빼는 겁니다. 은행이 망할까봐 불안해서 모두가 동시에 돈을 찾으러 가는 거죠. 실제로 2023년 미국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실리콘밸리 은행, SVB라고 불리는 은행이 무너졌습니다. 과정을 자세히 보겠습니다. 2023년 3월 9일 목요일 아침 9시 캘리포니아 산타클라라에 있는 SVB 본사는 평온했습니다. 직원들은 커피를 마시며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전 10시쯤 누군가 트위터에 글을 올렸습니다. SVB가 위험하다. 금리 상승으로 채권 손실이 크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한 줄이 재앙의 시작이었습니다. 11시. 리트윗이 1000개를 넘었습니다. 12시. 10,000개를 넘었습니다. 오후 1시. 실리콘밸리의 투자자들이 단체 카톡방에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SBB에서 돈 빼야 할까? 나 벌써 뺐어. 오후 2시. 본격적인 인출이 시작됐습니다. 스타트업 대표들이 스마트폰을 켰습니다. SBB 앱을 열었습니다. 송금 버튼을 눌렀습니다. 1,000만 달러, 2,000만 달러, 5,000만 달러. 거액이 실시간으로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은행에 갈 필요도 없었습니다. 줄 설 필요도 없었습니다. 손가락 터치 한 번으로 끝이었습니다. 과거 같으면 은행 창구 앞에 긴 줄이 생겼을 겁니다. 뉴스가 나갔을 겁니다. 정부가 개입할 시간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건 달랐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밖에서 보면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SVB 내부 시스템은 불타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 10억 달러가 빠져나갔습니다. 오후 4시 20억 달러 추가. 오후 5시 42억 달러가 더 빠져나갔습니다. 다음 날인 3월 10일 금요일 오전 추가로 20억 달러가 인출 요청됐습니다. 총 인출액은 사흘 동안 1,800억 달러, 우리 돈 약 230조 원입니다. 전체 예금의 85%였습니다. SVB는 무너졌습니다. 한국은 어떨까요? 더 빠를 가능성이 큽니다. 왜? 디지털화가 더 진행됐기 때문입니다. 2025년 기준 한국은행 거래의 83.8%가 인터넷 뱅킹입니다. 카카오뱅크 가입자 2천만 명, 토스뱅크 1,000만 명, 전부 모바일입니다. 만약 한국에서 뱅크런이 일어난다면 1시간 안에 예금의 절반이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대책을 마련했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표면적으로는 맞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여기까지만 보면 진실의 절반도 모르는 겁니다. 여기서 첫 번째 충격이 나옵니다. 한국은행이 진짜 걱정하는 건 디지털 뱅크런이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PF입니다. PF가 뭘까요?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줄임말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겁니다. 건설회사가 아파트를 지으려고 합니다. 돈이 필요합니다. 은행에서 빌립니다. 그런데 보통 대출과 다릅니다. 건설회사 전체 신용을 보고 빌려주는 게 아닙니다. 그 아파트 프로젝트 하나만 보고 빌려줍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입니다. 숫자를 보겠습니다. 2025년 연말 결산 기준 한국 금융권 전체 PF는 약 200조 원으로 추정됩니다. 그중 은행권 PF는 약 60조 원입니다. 서울 강남 아파트 30평을 15억 원으로 잡으면 60조 원은 약 4만 채입니다. 문제는 이 60조 원 중 상당수가 부실화됐다는 겁니다. 정확한 비율은 금융당국이 공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업계 추정으로는 최소 15%에서 최대 30%입니다. 보수적으로 20%만 잡아도 12조 원입니다. 왜 부실화됐을까요? 금리 때문입니다. 타임라인을 보겠습니다. 2022년 1월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1.25%였습니다. 기준금리가 뭘까요?
한국은행이 시중은행에 돈을 빌려줄 때 적용하는 금리입니다. 이게 낮으면 시중 대출 금리도 낮아집니다. 당시 시중 대출 금리는 3%대였습니다. PF 대출을 받은 건설사들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100억 원을 빌리면 연 이자가 3억 원이다. 2년 뒤 분양하면 20억 원은 남는다. 대박이다. 그래서 돈을 빌렸습니다. 수십조 원을 빌렸습니다. 그런데 2023년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렸습니다. 3.5%까지 올랐습니다. 왜 올렸을까요? 물가를 잡기 위해서입니다. 금리를 올리면 돈이 비싸집니다. 사람들이 대출을 덜 받습니다. 소비가 줄어듭니다. 물가가 안정됩니다. 이게 중앙은행의 기본 역할입니다. 하지만 이미 대출을 받은 건설사들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특히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은 회사들이 문제였습니다. 변동금리가 뭘까요? 시장금리에 따라 대출 이자가 변하는 겁니다. 금리가 오르면 이자도 오릅니다. 한 중견 건설사를 예로 들겠습니다. 2022년에 500억 원을 변동금리로 빌렸습니다. 당시 금리는 3.5%, 연 이자는 15억 원이었습니다. 한 달에 1억 2,500만 원입니다. 2023년 금리가 6%로 올랐습니다. 연 이자는 30억 원입니다. 2배가 됐습니다. 한 달 이자만 2억 5천만 원입니다. 회사 매출은 분양이 안 되니까 들어오는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이자만 겨우 냅니다. 원금은 못 냅니다. 은행에 가서 사정합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내년에 분양 시작합니다. 그때 갚겠습니다. 은행은 어쩔 수 없이 기다려줍니다. 왜 기다려줄까요? 지금 부실 처리하면 은행 재무제표에 손실로 잡힙니다. 손실이 커지면 은행 주가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BIS 자기자본 비율이 낮아집니다. BIS 자기자본 비율이 뭘까요? 쉽게 설명하면 은행의 안전성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은행이 가진 자기자본, 즉 자기 돈이 전체 자산 대비 얼마나 되는지를 보는 겁니다. 이게 낮으면 위험한 은행입니다. 금융당국은 최소 8% 이상을 유지하라고 합니다. 이게 낮아지면 금융당국에서 경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은행들은 최대한 버팁니다. 구체적 사례를 보겠습니다. 부산 해운대 대형 아파트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총 사업비 1조 원 규모입니다. 2022년에 시작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문제 없어 보였습니다. 해운대 바다 앞 초고층 아파트 분양가 평당 5천만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하지만 2023년부터 금리가 올랐습니다. 분양가를 올려야 하는데 시장이 얼어붙었습니다. 평당 5천만 원짜리 아파트를 누가 삽니까? 금리가 높아서 대출이자도 비쌉니다. 분양이 안 됩니다. 공사는 70% 진행됐는데 돈이 안 들어옵니다. 은행은 이미 5천억 원을 대출해줬습니다. 회수해야 하는데 어떻게 회수합니까?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자는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금은 장담 못합니다. 이런 프로젝트가 전국에 수십 개입니다. 은행들은 지금 떨고 있습니다. 만약 PF 부실이 공개적으로 터지면 예금자들이 불안해합니다. 불안해하면 예금을 뺍니다. 디지털 시대니까 빠르게 뺍니다. 그게 바로 뱅크런입니다. 한국은행은 이걸 알고 있습니다. 디지털 뱅크런이 무서운 게 아닙니다. PF 부실 때문에 뱅크런이 터질까봐 무서운 겁니다. 두 번째 충격입니다. 이 제도의 진짜 핵심은 대출 채권 70% 활용입니다. 기존 시스템을 먼저 보겠습니다. 은행이 유동성 위기에 빠지면 한국은행에서 돈을 빌립니다. 유동성이 뭘까요? 쉽게 말하면 현금입니다. 당장 쓸 수 있는 돈입니다. 유동성 위기는 현금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한국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담보를 내놔야 합니다. 담보가 뭘까요? 돈을 못 갚을 때를 대비해서 맡겨두는 물건입니다. 집을 담보로 대출받으면 돈을 못 갚을 때 은행이 그 집을 가져갑니다. 마찬가지로 은행이 한국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도 담보를 내놓습니다. 기존에는 무엇을 담보로 냈을까요? 국공채입니다. 회사채입니다. 기업어음입니다. 이걸 통틀어서 시장성 증권이라고 부릅니다. 왜 시장성 증권이라고 부를까요? 시장에서 쉽게 팔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격이 명확합니다.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안전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은행이 가진 자산 구조를 보겠습니다. 2025년 기준 시중은행 총자산 중에서 시장성 증권은 고작 18.6%입니다. 나머지 70%가 뭘까요? 대출 채권입니다. 대출 채권은 뭡니까? 기업에 빌려준 돈에 대한 권리입니다. 개인에게 빌려준 돈에 대한 권리입니다. 은행이 당신에게 100억 원 빌려줬으니 갚으세요 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게 은행 자산의 대부분입니다. 만약 대규모 뱅크런이 터지면 은행은 급하게 현금이 필요합니다. 18%의 채권만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70%의 대출 채권을 쓸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A은행 총 자산이 100조 원입니다. 시장성 증권은 18조 원, 대출 채권은 70조 원입니다. 어느 날 뱅크런이 터져서 40조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A은행은 한국은행에 긴급대출을 신청합니다. 기존 시스템에서는 18조 원어치 채권만 담보로 쓸 수 있습니다. 18조 원으로는 40조 원을 못 메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A은행은 보유한 채권을 금매로 내놓습니다. 시장에서 헐값에 팝니다. 채권을 금매로 팔면 채권 가격이 폭락합니다. 다른 은행들도 보유한 채권 가치가 떨어집니다. 연쇄 반응이 일어납니다. 새로운 시스템은 뭐가 다를까요? 70조 원의 대출 채권도 담보로 쓸 수 있습니다. A은행은 40조 원어치 대출 채권을 한국은행에 맡기고 현금 40조 원을 받습니다. 채권을 금매할 필요가 없습니다. 좋은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좋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대출 채권을 담보로 받을까요? 한국은행 발표를 자세히 보겠습니다. 법인기업 부동산 담보대출 및 신용대출. 차주의 신용등급이 BBB- 이상이거나 예상 부도 확률이 1.0% 이내. 법인기업 부동산 담보대출. 이게 뭘까요? 건설사가 토지를 담보로 받은 대출입니다.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 대출입니다. 바로 그 PF 대출입니다. 도시에 우려되는 60조 원 중 상당수가 여기 포함됩니다. BBB- 등급. 이게 좋은 등급일까요? 신용등급 체계를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AAA가 최고입니다. 거의 망할 일이 없는 회사입니다. AA는 그 다음입니다. A는 그 다음입니다. BBB는 괜찮은 수준입니다. BBB까지가 투자 적격 등급입니다. 투자해도 괜찮다는 뜻입니다. 그 아래 BB부터는 투기 등급입니다. 위험하다는 뜻입니다. 정크본드라고도 부릅니다. 정크는 쓰레기라는 뜻입니다. BBB-는 투자 적격 등급 중 최하위입니다. 투기 등급 바로 위입니다. 언제든 BB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조금만 상황이 나빠지면 정크본드가 됩니다. 그런데 한국은행은 이 등급까지 받아주겠다고 합니다. 왜? 그래야 은행들이 위험한 PF 대출을 떠넘길 수 있으니까요. BBB 이상만 받으면 대부분의 부실 우려 PF가 제외됩니다. 그럼 이 제도가 의미가 없습니다. 세 번째 충격입니다. 사전 수치 시스템입니다. 사전 수치가 뭘까요? 미리 받아놓는다는 뜻입니다. 보통 긴급 대출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위기가 터집니다. 은행이 한국은행에 달려갑니다. 긴급 대출이 필요합니다. 담보를 제출합니다. 한국은행이 심사합니다. 이 담보의 가치는 얼마인가? 승인이 나면 돈을 줍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채권 담보는 하루에서 이틀입니다. 하지만 대출 채권은 일주일에서 2주일이 걸립니다. 왜? 대출 채권은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기업에 빌려준 돈인가? 그 기업의 신용 등급은? 담보는 있는가? 담보 가치는 얼마인가? 일일이 확인해야 합니다. 일주일에서 2주일. 긴급 상황에서는 너무 깁니다. SVB는 이틀 만에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새로운 방법을 만들었습니다. 사전 수치입니다. 어떻게 작동할까요? 평상시부터 은행들이 대출 채권 정보를 한국은행에 제출합니다. 한 달에 한 번 또는 분기에 한 번. 우리 은행이 A기업에 100억 원 빌려줬습니다. 담보는 강남빌딩입니다. 신용등급은 BBB입니다. 이런 식으로 보고합니다. 한국은행은 미리 심사합니다. A기업 대출 채권 담보가치 80억 원으로 인정. 미리 계산해둡니다. 미리 서류를 갖춰둡니다. 그래서 위기가 터지면 금융통화위원회가 회의를 엽니다. 의결합니다. 그럼 끝입니다. 이틀에서 사흘 만에 돈이 나갑니다. 좋은 시스템 아닙니까? 빠른 대응 아닙니까? 표면적으로는 맞습니다. 하지만 뒤집어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은행이 왜 이렇게 급할까요? 왜 평상시부터 미리미리 준비해둘까요? 진짜 이유는 이겁니다. PF 부실이 이미 시스템적 구조조정 단계에 들어갔다. 언제 터질지 모른다. 터지면 빠르게 확산될 것이다. 그때 가서 준비하면 늦는다.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 한국은행은 알고 있습니다. 60조 원의 PF 중 12조 원 이상이 위험합니다. 이미 일부는 부실화됐습니다. 언젠가는 터집니다. 터지면 연쇄 부실로 이어집니다. 악순환 구조를 보겠습니다. 이 제도가 만들어내는 도미노 효과입니다. 첫 번째, 도미노. 은행들의 도덕적 해이입니다. 도덕적 해이가 뭘까요? 책임을 안 지려고 하는 겁니다. 은행들이 생각합니다. PF 부실이 있어도 괜찮아. 한국은행이 받아줄 거야. 그래서 구조조정을 미룹니다. 위험한 건설사에도 대출을 연장해줍니다. 두 번째, 도미노. 건설사들도 버팁니다. 은행이 기다려주네?
조금만 더 버티자. 부실 사업장이 청산되지 않습니다. 좀비 기업이 늘어납니다. 좀비 기업이 뭘까요? 죽어야 하는데 안 죽는 기업입니다. 시장에서 퇴출돼야 하는데 살아남습니다. 세 번째, 도미노. 새로운 PF 대출도 나갑니다. 한은이 받아줄 텐데 은행 심사가 느슨해집니다. 위험한 프로젝트에도 돈이 흘러갑니다. 부실의 씨앗이 더 커집니다. 네 번째, 도미노. 부실 규모가 증가합니다. 60조 원에서 100조 원으로 150조 원으로 늘어납니다. 언젠가 임계점에 도달합니다. 그때는 걷잡을 수 없습니다. 결국 손해보는 건 누구일까요? 일반 국민입니다. 예금자입니다. 납세자입니다. 한국은행이 부실 대출 채권을 담보로 받으면 그건 한국은행이 리스크를 떠안는 겁니다. 한국은행 손실은 결국 누구 부담입니까? 국민 부담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한국은행이 어제부터 시행한 대출 채권 담보 긴급 여신제도. 겉으로는 디지털 뱅크런 대비입니다. 선제적 안전판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진짜 이유. 첫째, PF 부실 60조 원. 이게 이미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연쇄 부실로 이어질 위험이 큽니다. 진짜 이유. 둘째, 은행 자산의 70%인 대출 채권을 활용해야 위기 때 버틸 수 있습니다. BBB- 등급까지 받아줘야 위험한 PF를 떠넘길 수 있습니다. 진짜 이유. 셋째, 사전 수취로 미리 준비하는 건 위기가 이미 시작됐다는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는 달라진 제도에 맞춰 5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첫째, 은행을 철저히 분산하십시오. 이제 예금자 보호 한도는 은행당 1억 원입니다. 2025년에 법이 바뀌었습니다.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랐습니다. 하지만 안심하지 마십시오. 만약 당신의 자산이 3억 원이라면 최소 3개의 은행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한 은행에 1억 원씩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1억 원은 원금과 이자를 합친 금액입니다. 만약 원금이 9,500만 원이고 이자가 500만 원 붙어서 1억 원이 됐다면 전액 보호됩니다. 하지만 1억 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은 보호 안 됩니다. 둘째, 제2금융권의 고금리 유혹을 의심하십시오. 저축은행이나 새마을금고도 1억 원까지 보호됩니다. 그렇다고 안전한 건 아닙니다. 왜? PF 부실 비중이 시중은행보다 훨씬 높기 때문입니다. 제2금융권은 예금금리가 높습니다. 시중은행은 3%인데 저축은행은 4.5%를 줍니다. 왜 높게 줄까요?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높은 금리로 예금을 모아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 저축은행이 무너지면 예금자 보호공사에서 1억 원까지 돌려줍니다. 하지만 시간이 걸립니다. 수개월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동안 당신의 돈은 묶입니다. 급하게 쓸 수 없습니다. 셋째, 현금성 자산의 질을 높이십시오. 단순히 통장에 넣어둔 돈이 아닙니다. 위기 때 즉시 현금화가 가능하고 가치가 보존되는 자산입니다. 추천하는 건 MMF입니다. MMF가 뭘까요? 머니마켓 펀드의 줄임말입니다. 단기 채권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언제든 찾을 수 있습니다. 금리도 예금보다 조금 높습니다. 위험도 낮습니다. 단기 국채도 좋습니다. 국채는 나라가 발행하는 채권입니다.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안전합니다. 단기는 1년 이내입니다. 만기가 짧아서 금리 변동 위험이 적습니다. 전체 자산의 20에서 30%는 이런 현금성 자산으로 보유하십시오. 만약 당신 자산이 1억 원이면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은 MMF나 단기 국채로 가지고 있으십시오. 넷째, 부동산 PF 관련 리스크를 직접 확인하십시오. 당신이 분양받을 예정인 아파트, 그 건설사가 어느 은행에서 얼마의 대출을 받았는지 확인하십시오. 어떻게 확인할까요? 분양 광고를 보십시오. PF 대출, 은행이 나와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하십시오. 건설 PF 현황, 이렇게 검색하면 나옵니다. 부동산 카페에서도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그 건설사의 다른 현장에서 분양이 안 되고 있다면 위험 신호입니다. 만약 그 건설사의 신용 등급이 BBB-라면 더 위험합니다. 엄중하게 판단하십시오. 다섯째, 한국은행의 사전 수취 명단을 주시하십시오. 공개되지는 않겠지만 간접 신호는 있습니다. 특정 은행이 갑자기 한국은행에 대출 채권을 대량으로 맡기기 시작했다? 그런 뉴스가 나온다면 그것은 강력한 경고 신호입니다. 그 은행이 위험하다는 뜻입니다. 또 주의할 신호. 은행 주가가 갑자기 떨어진다. BIS 비율이 낮아진다는 뉴스가 나온다. 대규모 감사가 진행된다. 이런 신호들을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한국은행이 이 제도를 만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비가 오기 전에 지붕을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홍수가 시작되었음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1억 원이라는 보호 한도. 이게 올라간 이유도 같습니다. 더 큰 위기가 올 걸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70%의 대출 채권 담보 시스템. 이것은 안전판인 동시에 거대한 폭탄 돌리기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정보는 곧 돈입니다. 대응은 곧 생존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정보가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방패가 되길 바랍니다. 경고음은 이미 울렸습니다. 어제부터 시작된 이 시스템, 사전 수치 준비. 이게 전부 신호입니다. 위기는 준비하지 않은 자를 삼킵니다. 하지만 준비한 자에게는 기회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십시오. 당신의 미래는 당신이 지켜야 합니다.